주셔서 마지막에는 뭐 좋은 종목도 추천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우리 이사님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냥 마스크 벗고 1시간 넘게 마스크 쓰고 얘기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1시간 정도 분량 자료인데 시간이 그보다 좀 적게 허용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필요하고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 현실을 모르는 우리가 직접 다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다 겪고 있는 일인데, 관련해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얼마만큼의 의미를 갖고 어느 정도의 충격으로 오고 있는지, 그리고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걸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하는 방향,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갖고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그거를 투자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바뀌면 뭘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어제도 제가 이 모임은 아니고요. 좀 다른 좀 비슷한 다른 모임 가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도 실제로 지금 현업에서 회사들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CEO분들이 한 20분 정도 계셨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내가 어느 부분에 더 좀 집중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말씀이 실제로 도움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한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원래 예. 여기 있는 말이 키신저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기 헨리 키신저 닉슨 때 국무장관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의 제목입니다. 영국이 바뀐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키신저 박사가 사실은 저 사람 자체가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바꾸신 분이었었잖아요. 냉전 체계를 결국 무너뜨리는데 돌파구를 열었던 그런 양반인데, 이분이 지금 저 일을 겪으면서 세상이 그렇게 앞으로 완전하게 바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관련한 내용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이런 숫자들이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눈여겨봐주셨으면 싶은 부분이 뭐냐면, 한국하고 한국 이외 지역하고 차이가 좀 많이 크다는 거죠.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그 감염자 수가 300만 명 훨씬 넘어갔잖아요. 곧 400만 명 될 것 같은데, 그 숫자를 그렇게 보면 그냥 400만이라는 숫자 굉장히 많게 보이긴 하지만, 이 400만 명을 100만 명당 감염자 수로 계산을 해보면 10,000명이 넘어갑니다. 근데 100만 명당 10,000명 넘어가는 게 아니라 더 쉽게 얘기하면 100명당 1명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5,000명당 뭐 5천만 명에 만 몇 명이니까 뭐 사실은 주변에 찾을 수가 없는 뭐 굉장히 먼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여기 100명에 1명 감염이에요. 거기다가 사망률은 뭐 지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치명률이 좀 떨어져서 4%대 중반 정도까지 와 있긴 한데요. 걸린 사람 100명 중에 4명은 죽고요. 생각보다 심각한 병이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나 프랑스나 이런 데는 걸린 사람하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치료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방치돼 있고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 상황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심각한 병이라는 거고, 그리고 팬데믹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이전의 팬데믹, 이번에 겪고 있는 이전의 팬데믹,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뭐 메르스나 뭐 사스 갖고도 팬데믹 판정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의미의 팬데믹 보면 이때 1918년이었고요. 보시면 이게 피해 규모에 대한 추정이거든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100년 전이라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게. 근데 저 스페인 독감은
미국에서 생긴 걸로 추정이 되고요. 1차 대전에 참전했던 미국 군인들을 따라서 유럽으로 전이가 됐고 1차 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입니다. 근데 미국이 마지막에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18년에 그 병을 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갔고 유럽 일대를 휩쓸고 인도를 거쳐서 일본, 중국, 한국에까지 우리나라 기록에도 남아있대요. 우리 1918년이면 1919년이 김인년이고요. 1년 전 무오년, 무오 독감해서 기록에 남아있는데 한국에서 사망자가 14만 명 있습니다. 14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추정 기관에 따라서 다른데 제일 적게 보는 곳이 한 1,700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하고요. 많이 잡는 곳은 한 1억 명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한번 사실 이때는 뭐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나올 때도 아니고 치료제도 없을 때였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다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지금의 인플루엔자예요. 그냥 독감. 뭐 독감은 그냥 우리 옆에서 같이 지내는 질병이잖아요. 백신도 있고 하지만 뭐 안 맞고도 그냥 넘어가고 이런 병 갖고도 처음에 그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팬데믹이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다. 지금 이때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 수준에서 통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고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기 전까지는 과거처럼 이렇게 2차, 2차, 3차 웨이브까지 나오면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치료제 백신과 관련한 얘기인데 저도 이쪽 내용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최근에 모더나라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영국 그 옥스퍼드 대학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제약사하고 협력을 해서 백신을 만들고 있다고 하죠. 지금 근데 보면 그게 일상 단계인 것 같아요. 임상 1상 그리고 2상으로 넘어가는 일상 2상을 한꺼번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정도 수준. 그리고 모더나하고 그 옥스퍼드 대학 적도 이제 3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으면 아무리 짧아도 5년 정도 이상의 시간을 요하는 그런 신약 개발의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뭐 특별하니까 굉장히 압축적으로 1상, 2상, 3상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면서 3상 통과되고 나면 바로 대량 생산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올해 안에 약이 나올 확률은 아직은 그렇게 높게 보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적어도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일정 시기까지 일반적으로는 내년 말 정도까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시기까지는 백신 없이 혹은 치료제 없이 이 사태를 계속 겪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 더 보면 지금 상황은 이제 날이 갈수록 더 사실은 심각해지고 있는 단계다. 뭐 전 세계를 합해서 신규 확진자 나오는 추이를 보면 전 세계를 다 더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있고요. 어디 중간에 줄어드는 보이스가 않고 미국만 놓고 봐도 완전 폭풍차는 같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2차, 2차, 3차 그러니까 세컨 웨이브가 온 거냐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그렇게 보기도 뭐한 것 같아요. 다만 지역별로 확산이 되고 있는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는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지금 이 뒷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플로리다나 텍사스나 뭐 아리조나나 이런 지역별로 이렇게 확산이 돼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각한 그러니까 뭐 더 큰 2차 세컨 웨이브가 온 것도 아니고 2차 웨이브 첫 파도 안에서 우리는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그만큼 질병의 심각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경제나 혹은 사회 일반 뭐 여러 곳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더. 그러면 이제 이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여기 있는 건 주가거든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S&P 500, 그다음 나스닥 지수인데요. 지수만 놓고 보면 사실은 이게 거의 다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특히나 나스닥하고 코스닥인데요. 그러니까 기술 집약적인 첨단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 수준을 넘어갔어요. 이미 이때 물론
굉장히 공포스럽게 주가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다 극복을 했고 코스피나 S&P 500도 80% 이상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만 놓고 보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다른 맥락에서 보면 여전히 우려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IMF고요, 이건 OECD고, 이건 월드뱅크. 그 세계 경제와 관련을 한 전망치를 내는 기관들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가장 신뢰가 가는 기관이라고 하는 곳들입니다. 이런 곳에서 올해 내년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봐주실 게 뭐냐면 지금 IMF는 4월에 전망을 하고 6월에 수정치를 낸 거고요. 나머지 두 기관은 6월에 이 전망을 발표한 건데 락다운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락다운이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상적으로 락다운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그게 치명적인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이게 경제 성장률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고요. 여기 지금 폭 꺼진 곳이 여기 2008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발 금융위. 그걸 영어로 얘기할 때는 보통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없었던 아무튼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올해에 대한 예상은 이때보다도 훨씬 더 충격이 클 거다라고 본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IMF의 4월 전망이고요. 6월 전망에서는 더 나쁘게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비관적으로 보는 게 OECD의 전망입니다. 이 전망 형태가 어떠냐? 보시면 특히 OECD 전망에서 좀 눈여겨봐둘 부분은 두 번의 충격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OECD는 시나리오를 두 개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싱글샷, 그 다음에 멀티샷 두 번으로. 나머지 모든 기관들은 한 번 하고 이렇게 회복되는 모양을 그렸고요. 얼마만큼 세게 충격을 받고 어느 정도 속도로 회복하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OECD는 이런 가능성도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질병을 얘기하면서 우리 세컨 웨이브라는 개념은 많이들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 식의 세컨 웨이브가 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 락다운해서 해제를 하고 걔네 말로는 이코노미 리오픈을 다 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플로리다나 텍사스나 이런 데서는 뭔가 다시 규제를 술집 같은 데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단계 더 넘어가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2019년이고요. 2020년, 21년 넘어가는 건데 2019년 수준을 2021년 가서도 회복 못하는 이런 그림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걸 숫자로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런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IMF가 4월에 전망했던 걸 보면 2020년에 전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3%, 2021년에는 5.8% 성장을 해서 2021년 말이 되면 2019년 말 대비해서 플러스 2.6% 정도 전망을 했었습니다. 4월에 나온 전망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4월에 전망이 발표가 됐을 때 거기는 작업은 3월에 다 완료가 됐을 거고요.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팬데믹 선언 나오고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난 시기여서 그런 정도로 봤었던 거고 6월 달에는 마이너스 4.9, 5.4에서 2021년 말이 그 이전 세상에 비해서 플러스 0.2 겨우 고수 회복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2 내년 가도 2019년 수준 회복을 못할 거다. OECD는 이거 더블 시나리오로 가면 마이너스 5% 이렇게까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 크게 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 주까지 보여드렸습니다만 시장은 이미 주식시장은 이런 충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잊고 지나갈 만큼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물 경제를 예상하는 사람들은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최근의 전망치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극단적으로 보느냐? 예, 하나 더. 아니 하나 더. 예, 락다운입니다. 락다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뭐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게 했으니까 거기서 오는 충격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충격이 왔었다는 거죠. 최근에 그 뉴스 이렇게 좀 쭉 보셨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발언 하신 거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국 소비가 이게 미국 리테일 세일스, 그러니까 소매 판매 동향이거든요. 근데 소매 판매가 역사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 미국은 위대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보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여기 있는 그래프는 월별 증감입니다. 월별 증감. 근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크기는 다 진짜 요만해 보이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없었으면 이 그림들이 이렇게 더 커 보이겠죠? 스케일이 조정이 돼서. 근데 뜬금없이 이렇게 큰 그림들이 나온 겁니다. 이걸 보고 역사상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호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바로 그 전에 역사상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위축이 있었던 거죠. 지금 2달 동안 까먹은 건 이 2달 동안 회복을 했느냐?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락다운의 효과입니다. 다음 보세요. 하나 더. 락다운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왔냐면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레스토랑 좌석 점유율이거든요. 기준에서부터 마이너스 100%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면 문 닫으라고 했으니까 아예 장사를 못하게 막았으니까 그냥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은 이게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이게 3월 달까지 나오고 3월, 4월까지 이렇게 닫고 있다가 5월부터 오픈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사람은 이전만큼 들어가진 않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행기 뚝뚝 떨어지는 거죠. 외국 여행 못 가고 국내에서도 비행기 안 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락다운이라는 거고요. 하나 더요. 이 사진은 그냥 좀 재밌게 보시라고 넣은 누군지 아실까요? 예, 캐나다 트리도 총리입니다. 이 사진 왜 넣어놨냐면 잘생긴 사람이에요, 정부. 근데 요즘에 이러고 나옵니다. 이게 락다운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정은 이발소를 가지 못하게 했어요, 캐나다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도 면도도 안 하고 이발도 안 하고 이런 일이 나오고. 그래서 캐나다가 이 부분까지도 다 정상화되면 이제 그때 깎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사람이 이런 그 생활을 감내하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경제 정상화되는 게 쉽지가 않을 거고 그 쌓인 크기 동안에 충격이 숫자로 기록되면 아까 그 보여드렸던 전망처럼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가도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게 사실 우리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학교가 당분간 일정 기간 동안 학교를 문을 닫았었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애들이 학교 다니고 있는 그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 참 프로야구 못 하고 관중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수 콘서트 못 하는 거 이런 정도 빼고. 근데 다른 곳은 이게 훨씬 심하다는 거 있어. 아니 앞에 있고요. 여기 보면 그런 내용들 좀 정리한 건데요. 이게 뉴욕타임스에 났던 기사인데, 그러니까 511명이 지금 이런 일상생활 관련해서 그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일까를 이제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근데 그게 카테고리가 크게 3가지로 보면 올 여름이면 그러니까 지금 정도 수준이죠. 올 여름이면 정상화될 수 있는 활동. 그 다음에 올해 안에 그러니까 2012년 말까지는 정상화될 수 있는 것. 올해 안에도 좀 힘들 것 같아 보이는 활동.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들면 그 병원 가고 이런 거예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내가 조금 불편하고 뭐
워낙에 예약해서 주기적으로 가는 병원 이런 거 의사를 만나러 가는 행위 혹은 뭐 우편물 같은 거를 특별하게 신경 안 쓰고 집에 온 우편물 찾아서 뜯어보고 하는 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이런 거는 지금 가능할 거다. 그리고 이제 이장훈 이발소도 올여름에 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올해 안까지도 절대 안 될 것 같다. 내년은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서비스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결혼식, 장례식 이런 거 참석은 올해 안에는 어렵지 않을까. 교회 나가는 거 안 될 것 같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스포츠 이벤트나 콘서트 이런 것도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허그, 쉐이크 핸드 악수하거나 사람 허그하거나 이런 행위들은 올해 안에는 다시 재개될 수 없는 그런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뭐 그리고 여기 가운데 낀 게 뭐 버스 타고 뭐 이런 거는 올해 안에 언젠가 되긴 하겠지 라는 정도거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들의 대부분을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지만 회복될 수 있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묶이면 그게 경제에 영향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저희 직원이 어제 강서지회 쪽 얘기하시면서 잠깐 저한테 팁을 주셨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이 있어 하신다고 해서 저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아파트 값은 전혀 모르겠고요.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그 미국 무기지 시장 관련 동향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여기도 충격이 커요. 상업용 무기지. 제일 크게 충격을 받은 데는 호텔 같은 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숫자가 뭐냐면 그 CMBS라고 해서 모기지 관련한 이제 그 상품의 연체율입니다. 연체율. 근데 CNBC 기준으로 그 숙박업소의 연체율은 1.5%였던 게 24.3%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호텔, 모텔 지금 서울 시내에도 그건 진짜 장사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리테일. 그러니까 그뭐 우리로 따지면 이마트, 월마트 같은 그런 매장도 있어. 근데 여기는 백화점 같은 데가 아주 직격탄을 맞은 것 같아요. JC펜이나 뭐 아니면 메이시나 이런 백화점들이 올해 파산 신청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연체율이 3.8%였던 게 18.1%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향받은 게 그리고 아파트 같은 거 거기도 연체율이 2배가 됐습니다. 2% 안 되는 게 3.3%죠. 그 다음 오피스 뭐 이런 순서대로 그리고 전혀 영향을 안 받은 건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산업용. 여기는 주로 창고 같은 게 들어가고요. 생각을 해보면 창고 같은 경우 수요는 오히려 더 커졌겠죠. 전자상 거래를 많이 하고 로지스틱스가 이제 거기 뒤를 받쳐줘야 되니까 이쪽은 연체율이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쪽은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또 나오는 소식들 보면 아까 잠깐 그 백화점들 부도나고 하는 것에 말씀을 드렸는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동률 자체가 50% 밑으로 내와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전체 업종에. 그리고 또 관련한 소식들이 장소를 기반으로 한 공유 업체들 예를 들면 위워크, 에어비앤비 뭐 이런 데가 지금 원래 그 계획대로는 올해 IPO를 했어야 되는 기업들인데 뭐 이게 다 하염없이 지금 늘어진 상태고 굉장히 비싼 금리로 자금 조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아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통신 관련한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기업들은 지금 계속 그런 식의 업무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사촌 동생 네이버의 디자인 관련 팀장 하고 있는데요. 2월 달부터 출근 한 번도 안 했다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업무 형태를 하게 되면서 오피스 수요도 분명하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의 형태도 이제 더 먼 곳으로 범위가 확장이 되는 그런
그런 추세로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바뀌는 방향 그런 것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현실적인 영향이 내 생활이 조금씩 바뀐 게 그게 산업의 큰 변화로 연결되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하나 더. 예, 하나 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측면에서 또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책입니다. 정책. 그리고 사실 앞에서 주식시장 잠깐 말씀드렸던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한데 식물 경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많은 곳에 일자리가 폐쇄가 됐고 사람들이 집에서 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회복시키려고 정부가 뭐 돈도 쓰고 실업 수당도 주고 그다음에 은행은 돈을 풀고 막 어마어마한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게 돈을 푼 게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보면 그 돈 풀린 돈이 어딘가에 가서 영향을 집중적으로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여기 파란색 짙은 선은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은행이 돈을 풀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엄청나게 풀고 있어요. 근데 노란색 선은 뭐냐면 빵이라고 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주가 전체적으로 오르기는 했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S&P 500은 아직 그 전 수준을 회복을 못했는데 나스닥 시장은 훨씬 더 많이 뛰어넘어 있는 상황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빵,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 기업들이 S&P 500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돈을 푸는데 그 효과는 공평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라는 거죠. 예, 넘겨주시죠. 그리고 뭐 돈 푸는 내용 보면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재정 정책도 이게 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고 이거 지금 현재 그 상황보다 더 돈을 많이 풀었던 시기가 언제냐? 1차, 2차 세계대전 전쟁을 하느라고 전시 경제가 가동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곳에 집중이 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가 실물하고 금융시장하고 우리가 너무 커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서 처음 봤던 그 주식시장 그림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뭐지? 경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시장은 왜 이러지? 두 가지가 딜레마냐. 하나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경제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실물 경제 지표 막 예상하는 걸 보고 있으면 지금 주식시장이나 뭐 이렇게 금융시장 막 움직이는 걸 보면서 뭐야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저거 다 올랐네?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관련해서 하나 더 넘기고 하나 더 재미있는 말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폴 크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죠. 여기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하셨어요.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경제는 망가진다고 하는데 주가는 도대체 뭔 일이 있는 거냐? 뭔 일이 있는 거냐? 하고 제목을 그렇게 써놓고 사람들한테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법칙이 있다. 라면서 기사를 쓴 거죠. 세 가지 법칙. 첫 번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두 번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세 번째,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똑같은 말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복을 해서 두 개 섞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다 경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도 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2008년 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운 뉴노멀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정부는 돈을 풀고 실물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는데 금융시장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착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실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제는 그럼 주식시장만 보면 경제는 금방 좋아질 것 같은데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한참 고생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는 거며 주식시장은 곧 꺼질 텐데 뭐 그거를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이런 거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저희 같은 이제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들 언제쯤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될 거고 투자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지금 그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저희 팀에서 공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말에서 내리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올라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새로 타라는 말씀드리기도 되게 어렵고 다만 말에 올라탄 사람이 여기서 한번 내리면 다시 올라타기 힘들 것 같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문제가 아니라 바뀌고 있는 세상의 방향, 트렌드 이거는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잠깐 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꺾어지면 다 같이 꺾어질 거예요. 근데 꺾어졌다 다시 올라가면 그 빵 같은 기업만 먼저 올라갈 거예요. 지금도 얘네들하고 나머지들하고는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 같다. 무슨 말씀이냐면 넘겨주세요. 예. 이게 지금 트렌드 변화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보통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우리 귀에 자주 들리는 단어가 어택트하고 리쇼링일 것 같습니다. 뭐 이 두 개가 좀 기본일 것 같고 사실은 뭐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일 얘기 많이 되고 있는 건 어택트잖아요. 실제로 접촉하지 않고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전자상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거는 그냥 잠깐 있고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닐 거다라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보다 훨씬 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 이게 쉽게 해소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쇼어링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얘기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요. 보시면 그거를 조금 세분화해서 이렇게 5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그 메릴린치라고 하는 증권 회사가 있었는데 금융위 때 망했죠. 망해가지고 망한 건 아닌데 아무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하고 메릴린치하고 합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이렇게 쓰는데 거기서 나온 보고서에서 차용을 한 거예요. 근데 좀 요 각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내가 직접 기업을 경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런 그 범죄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가 되신다고 하면 이런 변화들이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가 지금 당장 나한테 영향을 미치든 안 미치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늦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세계화의 역풍 리쇼어링 얘기죠. 리쇼어링 얘기. 그러니까 그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 팬데믹 이후에 구조적인 변화 어떻게 올 거냐라는 거에 리쇼어링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리쇼어링은 또 사실은 별건 아닙니다. 그냥 가만 보면 중국 얘기예요.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일 대표적인 게 마스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라는 게 정말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도 아니고 뭐 생산 기반 그 수준이 생산 그 능력이 안 돼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다만 많은 나라에서 안 만들고 있었을 뿐이고 근데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고 실제 이 마스크를 수급을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면서 유럽에서 혹은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같은 너무 간단한 지침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쇼어링이라는 얘기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유럽에서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근데 유럽 입장에서 예를 들면 마스크인데요.
마스크를 그럼 자기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마스크를 정말 충분하게 생산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인건비도 그렇고 생산 시설을 업등을 만드는 갖추는 것도 그렇고 이게 만만치 않아 보이니까 리쇼어링이란 말 대신에 니어쇼어링이란 말까지 지금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 나라가 아니면 자기네 옆에 동유럽, 슬로베니아나 우크라이나나 그래도 좀 가까운 그런 곳에다가 생산 기지를 옮기자. 그래서 자기네 나라뿐만이 아니라 옆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이 얘기들이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처음 생긴 얘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아시죠? 사실 리쇼어링이란 말 처음 쓰기 시작한 게 트럼프가 집권하면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취임하면서 했던 많은 공약 그리고 처음 했던 액션 보면 기업가들을 불러서 팀쿡 같은 CEO 불러서 왜 아이폰을 중국에서 만드냐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서 만들어라 세금 혜택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테니까 거기서 만들지 마라 중국에서 만들면 애플의 아이폰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관세 때릴 거다 뭐 이런 얘기는 한편으로는 어리고 한편으로는 당근을 주고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기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런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문제 혹은 트럼프가 너무 이상해 뭐 이렇게 얘기되는 게 이 코비드 19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로 자꾸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점차 고립돼 나가고 있고 많은 곳에서 우리 스스로 밸류체인을 새로 만들어야 돼. 글로벌 밸류체인이 아니라 우리 로컬 밸류체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중국이 완벽하게 고립이 될 건지 지금 중국은 인도랑도 막 긴장이 있고 뭐 여기저기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중국이 완벽하게 고립화될 건지 그리고 만약에 저런 일이 있을 때 한국의 입지는 어떻게 될 건지 뭐 이건 생각해 볼 여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분명한 건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될 거다. 이미 되고 있고 올해보다 내년 더 심해질 거다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하나 더.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봐둬야 될 게 ESG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 사회, 거버넌스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ESG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우리가 환경 보호를 잘 못해서 생긴 건 아니죠.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이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도 심지어 우리나라도 이번에 뉴딜 대책을 내세우면서 디지털 뉴딜하고 어떤 그린 뉴딜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세상을 생각을 해볼 때 많은 곳에서 집중하고 투자할 분야가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 이런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은 의미의 반성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밸류체인을 글로벌하고 그러니까 뭐 중국부터 막 이렇게 돼 있는 그 밸류체인을 가지고 성장을 위해서만 달려오다 보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 우리가 너무나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뒤를 돌아보고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자 뭐 이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ESG에 대한 논의들은 굉장히 커질 거고요. 아마 미국도 더 이상 파리 기후협약 같은 데 빠져나가 있고 혼자서 이렇게 어려울 정도로 관련한 얘기는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좀 중요한 변화의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뭐 기술과 관련한 부분은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뭐 언택트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기술 이거는 뭐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마존 지금 주가로만 얘기하면 아마존 주가가 3,000불 넘어갔어요. 뭐 정말 뭐 미친 듯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전통적인 방식의 삶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드렸던 말씀이랑 같은 맥락인데 이런 변화의 흐름이 없었던 거냐? 아니죠. 다 진행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뭐 집에서 일하는 거나 아니면 스트리밍이나 뭐 비디오 게임 같은 거 혹은 집에서 운동하고 그다음에 뭐 원격 진료나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개발되고 진행되던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 코비드 바이러스를 거치면서 코비드 19를 거치면서 이 변화에 대한 속도 그다음에 뭐 사람들의 신뢰 이 방향에 대한 뭐 합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부터 알 수 있었던 변화의 방향이긴 했지만 그 변화는 이전하고 그러니까 작년 2019년까지 하고 2020년 이후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거다. 어마어마하게 진행될 거다. 라는 거. 네, 다음. 네, 다음. 예.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거대한 정부 역할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확 커질 수밖에 없다. 뭐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통화 정책이나 금융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일단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거죠. 전체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항상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보수 그러니까 공화당이죠. 미국으로 따지면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거든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정권이 계속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꾸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거기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커지겠죠. 그래서 이 흐름은 뭐 무시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거 하나.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그게 그냥 커진 정부가 정말 일 잘해서 우리를 살려줄 거야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개인의 자유는 자꾸 좀 뭔가 어감이 될 거다. 정부는 개인의 정보를 그다음에 뭐 지금 사실 우리나라 얘기가 다른 곳에서는 꼭 좋게만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추적을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방역을 위한 추적이지만 이게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영역으로 이해를 하고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변화의 방향은 지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분명하게 하나의 트렌드로 세팅될 거다. 그래서 더 강한 정보, 그다음에 더 많은 정보를 정부가 컨트롤하고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균형점이 바뀌는. 여기 이 관련한 논의에서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쉐어홀더하고 스테이크홀더, 주주하고 이해 당사자의 관계가 점점 이해 당사자 쪽으로 무게가 조금씩 실릴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는 거다. 그리고 이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특히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그런 변화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다음 헬스케어 분야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지금 전염병과 관련한 사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되는 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공 부분의 공공의료, 그다음 두 번째는 원격 진료. 이 두 개가 이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지금 변하고 있는 추세를 대변하는 두 가지 큰 방향인 것 같아요. 공공의료와 관련해서는 뭐 이런 그림 보면 뭐 이게 꼭 지금 팬데믹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지출 규모는 제일 큽니다. 전 세계에서 아시는 것처럼. 근데 생각보다 기대 수명이 높진 않아요. 미국보다 더 높은 나라고 일본이나 스위스나 핀란드나 이런 나라도 있죠. 그리고 이 갭의 차이를 이번 사태로 인해서 공공의료와 연계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감염병이 왔을 때 이런 방역에는 이런 사적인 의료 시스템보다 공공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강조가 커질 거고 여기 아마 투자가 늘어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도 이렇게 더 고도화되고 뭐 이렇게 그런 부분보다도 보편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각도가 더 커질 거다. 뭐 이런 방향 하나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 같고요. 다음 분석. 예, 아니요. 예, 뭐 원격지 진료 관련된 부분들 자꾸 더 그런 거죠. 저 이거 애플워치 차고 다니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의료 정보가 만들어 모아질 수가 있잖아요. 쓸 수는 없지만,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그 정보들이 실제 의료 행위에 링크가 되는 뭐 그런 시점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부분 산업도 더 빠른 속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소비 교체 뭐 이런 세대 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사실 뭐 우리나라하고는 크게 직접적으로 딱 맞닥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아무튼 이게 굉장히 큰 일이 있으면 뭐 이걸로 인해서 그 소비 트렌드 여기에도 변화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 소비 트렌드하고 묶어서 또 생각을 할 게 미국의 기준으로 보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조금 비슷하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이 세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Z세대 지금 이제 20살 막 되는 이쪽 세대로 확 넘어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Z세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Z세대들을 통칭해서 대변되는 그러니까 SNS, 스트리밍 요즘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을 얼마만큼 누가 빨리 수용을 하고 변화를 주도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민감한 2층으로 소비의 주역이 확 넘어가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를 갖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인구는 제일 많거든요. 베이비 부머보다도 사람 숫자로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세대가 너무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처음 경제 활동의 주역으로 막 떠오르던 시기에 미국발 금융위기라고 하는 그게 한번 와서 이 세대들은 처음에 경제 활동 시작할 때부터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앞에 세대에 비해서 훨씬 박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걸 맞으면서 이쪽 세대들이 보여줘야 될 어떤 소비의 주도 뭐 이런 역할도 거의 못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 X세대에서 우리로 따지면 386 정도 되는 나이에서 이쪽 뚝 떨어지는 상태로 소비가 많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예, 더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 Z세대 얘기하면서 그 많이 얘기가 되는 게 결국 이런 서비스들이나 뭐 SNS라든가 스트리밍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뭐 이렇게 연착륙으로 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에 이제 TV 보고 신문 보고 하는 세대가 뭘 거쳐서 인터넷을 거쳐서 뭐 어떻게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세대에서 바로 이쪽으로 컨텐츠 소비 형태는 바로 이런 형태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훨씬 더 급격하게 진행될 거다라는 게 여기서 세대 교체하고 바꿔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트렌드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요약을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세상은 엄청나게 변할 건 분명합니다. 키신저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은 완벽하게 과거와 달라질 거다. 근데 달라지는 변화의 방향을 가만 보면 알 수 있는 변화의 방향이라는 거죠. 아까 그 세계화의 역행이라는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기술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사실은 다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조금씩. 근데 이번 일로 인해서 그 속도는 굉장히 가팔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변곡점을 만들고 새로운 세상, 굉장히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세상을 바로 눈앞으로 확 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트렌드에 대해서 더 빨리 이해하고 더 빨리 대비하고 이거를 나의 전략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엔 저희 회사의 고객들,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투자의 테마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관련해서 시간이 7시 넘었는데요.
사례 3가지만 아주 짧은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테슬라하고 토요타거든요. 요 테슬라 주식을 사자는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뭐 이거 보셨습니까? 테슬라 주가 시가총액이 토요타보다 커졌습니다. 토요타는 1년에 1000만 대 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고 테슬라는 작년에 엄청 잘했다고 하는데 34만 대 차를 팔았거든요. 테슬라는 아직 적자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미친 거예요. 분명히 테슬라가 미친 건데 미쳤다고 얘기하기에는 얘는 주가 계속 뭐 이러고 있어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테슬라가 대표하고 있는 건 어떤 측면 한 측면에서는 환경이 될 거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뭐 이제 기술 뭐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이걸 두 개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토요타가 어마어마한 회사긴 한데 토요타가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은 10%예요. 10%를 잘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넥서스를 더했을 때 10%요 언저리예요. 버스 같은 걸 더해야 뭘 조금 넘어가고 신호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토요타가 단일 브랜드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자동차 제조 회사인데 10%입니다. 근데 자동차 시장은 줄어들고 있어요. 자동차 판매 대수는 4년, 5년째 판매 대수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전기차까지 포함해서요. 전체 판매 대수는 줄어들고 있는 시장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시장만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커지는 그리고 앞으로 이 내연기관 자동차가 다 없어지고 전기차로 언젠가 다 바뀌게 될 텐데 이 없어지는 시장에 1등하는 회사하고 새로 대체된 전기차 시장에 1등하는 회사를 비교하는 거랍니다. 토요타는 거기 10%고요. 테슬라는 17%입니다. 지금 중국 공장이 돌아가고 미국의 제2 공장이 돌아가면 17이 아니라 20, 30%가 되는 회사예요. 이 산업이 기존의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다 바뀌는데 여기 1등하는 회사랑 앞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저기를 주도할 회사랑 주가를 비교하면 지금 이익 규모나 이런 거하고는 얘기가 안 되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세상 바뀐다는 건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슷한 예인데요. 여기는 아마존 시가총액이고요. 이거는 월마트하고 홈디포하고 코스트코하고 뭐 CVS하고 등등등등 회사 시가총액 다 합한 겁니다. 월마트가 아니 이게 아마존이 더 커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도 매출 규모는 월마트가 아마존보다 큽니다. 여기 나머지가 아니고 이거 하나만 놓고 봐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월마트의 리테일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은 미국 시장에서 9%를 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8.9%에서 계속 막혀요. 8.9, 8.9. 해마다 8.9%예요. 아마존은 지금 3%대에서 6%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좁혀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에서 아마존의 점유율은 30%대에서 50%까지 왔습니다. 같은 기간.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리테일 세일즈라 그러니까 소매업이라는 게 이제 전통 소매업은 점점 사양하는 산업이고 전자상거래로 다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바뀐다는 걸 누구나 다 확신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이고요. 여기에 1등은 50%를 합니다. 여기 1등은 10% 하는 회사. 이 회사가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고 이 회사 PR은 25배, 이건 140배예요. 이게 단순 비교하면 이걸 사면 안 되지만 이런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저걸 산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이거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자전거 판매 증가율입니다.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일일 수 있죠. 무서우니까 지하철 타기도 싫고 버스 타기도 싫고 자전거
충분할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자전거 판매가 이렇게 늘었어요 올해. 근데 자전거 판매 느는 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세상의 변화거든요. 이거 투자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이언트라고 하는 대만의 자전거 회사입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트랙이고 뭐 미국에 있는 어떤 자전거 회사도 실제로 자기네가 제조하는 건 몇 개 안 되죠. 그건 다 자이언트의 OEM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전거는 글로벌 통계가 없더라고요. 제조 통계가. 그래서 얘네 점유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칭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자전거 제조 회사예요. 주가가 여기가 3월 4월 좀 좋을까? 우리나라에도 3,000이 자전거 상장돼 있거든요. 3,000원에서 14,000원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변화 방향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으면 관련한 액션으로도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 이렇게 그 기존부터도 사실은 저희가 계속 추천했던 종목들이 뭐 그게 그거예요. 지금까지도 아마존 추천 말씀드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드리고 애플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그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의 변화가 훨씬 더 선명해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방향에 대한 합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주식 투자 같은 이런 투자 형태에서부터 실제로 내 생활 속의 어떤 기업 경영 전략에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변화의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뭐 이런 이번 변화를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 많은 국가, 많은 기업들은 힘들어지겠지만 또 굉장히 많은 기회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생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물론 변화의 방향은 뭐 꼭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하는 게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큰 대강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이영원 이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